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만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국정원이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나체 합성 사진까지 만들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자, 조금 전 11시부터 문성근 씨가 검찰에 나와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정부 국정원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서 좀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11시부터 문성근 씨 검찰에 나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악스럽고 두 번째는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내부 결재를 거쳐서 음란물을 제조, 유포, 게시를 한 거죠. 이명박 정권의 수준이 일베와 같은 것이 아니었나. 세계 만방의 그야말로 국격을 있는 대로 추락시킨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일베 사이트 같은 그런 데에 직감적인 어떤 지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제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공작 의혹들이 있거든요. 문익환학교라고 대안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사찰을 했고 또 하나는 그 바다 이야기 부분. 제 주변에 광범위한 세무조사. 이것 역시 국정원의 공작이 아닌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접 소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네, MB 정권 수준의 전 세계가 경악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접 소환 조사해야 된다. 명백하게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성근 씨 입장으로서는 참 한심하고 정말 억울할 겁니다. 예. 이 건은 무슨 건이냐면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그때 네. 국정원이 주축이 돼서 이른바 이제 당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 또 연예계 인사들을 퇴출 활동을 그렇게 벌인 문건이 이제 네.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검찰이 수사를 이제 진행하는 과정 초기 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오늘 피해자로서 첫 참고인 조사를 지금 예. 받고 있는 겁니다. 문성근 씨는 뭐 아시다시피 노사모 활동을 오래 했고 또 네. 이후에 뭐 정치 활동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나름대로 이제 표적이 돼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당시 이제 퇴출 활동에 제약을 받았었고 네. 본인 표현에 따르면은 전라남도 강진에 있는 문익환 학교 그 대안학교에 대한 그 광범위한 또 세무조사도 있었다. 예. 그리고 뭐 바다 이야기 나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문성근 씨를 노사모 활동에 가입하도록 한 분이 이제 명계남 씨였거든요. 예. 배우 명계남 네. 씨가 이제 노사모 회장이었는데 그 명계남 씨가 그 바다 이야기에서 뒷돈을 받아서 뭐 도박 자금으로 썼다 이런 루머들이 한동안 유포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아마 이제 그 명백하게 그것도 국정원 차원의 조작이 아니었냐라고 이제 검찰에 이제 진술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문성근 씨가 검찰에 가면 바다 이야기도 좀 물어볼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성근 씨 들어가서 검찰에 물어보고 싶은 얘기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집도 팔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일베 같다. 그래서 일베 혹시 지원했는지도 모르겠다 국정원이 이런 얘기까지 얼마나 그 심경이 억울하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이제 다른 거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그 김여진 씨하고 만들었던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합성 그게, 사진이죠. 나체 합성 사진. 아마 문성근 씨가 그 사진을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야 이걸 정말 국정원에서 만들어서 뿌렸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예. 뭐 예를 들어 뭐 바다 이야기 얘기도 있었고 본인의 방송 출연 얘기 있었는데 그 네. 방송 출연 같은 거야 정부에서 압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방송도 못하게 되고 영화도 못하게 되나 보다. 뭐 이거는 아마 그렇게 그 나름대로 짐작을 하고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문건을 이걸 국가기관에서 만들어서 뿌렸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국민들도 저를 보면서 설마 진짜 국정원이 그랬을까 이런 생각하죠. 저도 하죠. 예. 설마 국정원이 뭐 이걸 이렇게 너무 조악한 문건이고 사실 그렇게 이제 명예훼손적인 문건을 만들어서 국가기관에서 했다는 건 참 납득이 안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문성근 씨도 뭐 김여진 씨도 그런 얘기를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베 같은 어떤 사이트에서 만든 네.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아마 생각했다는 거 극우 사이트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문성근 씨도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마 보진 못했습니다만 일베 사이트 같은 경우에 문성근 씨에 대한 비난 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본 예.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성근 씨 입장에서 그 사이트들에 이런 사진도 만들어서 뿌릴 정도의 국정원이라고 하면 그 사이트들에서 나에 대한 이런 굉장히 비난이라든지 그런 악플 이런 것들도 국정원에 조력하여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문성근 씨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죠. 예. 문성근 씨가 배우 김민선 씨가 가장 큰 피해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민선 씨는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은 그러니까 김민선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예. 그 광우병 사태, 이명박 정부 초기 이제 광우병 사태 때 처음에 이제 크게 불거지기 전에 아주 초창기에 김민선 씨가 본인의 SNS에 무슨 글을 올렸냐면 아마 제가 정확한 기억 못해 이런 내용일 겁니다. 광우병 저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내가 청산가리를 먹겠습니다. 그런 내용 글을 올렸거든요. 연예인 중에서는 아마 최초로 그런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광우병 시위가 조금 커지는데 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끼친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 진영에서는 연예인 중에서 김민선 씨를 콕 찍어서 저 사람 때문에 이 시위가 이렇게 커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방송이라든지 영화 그 이후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이후에 김민선 씨를 방송에서 많이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성근 씨는 김민선 씨가 가장 큰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예. 지금 블랙리스트 여기 오른 사람 연예인들이 82명입니다. 이 그렇습니다. 82명 뭐 검찰이 다 부르지는 않겠지만 이 억울한 심경에 다 나가서 나도 뭐 할 얘기 있다 이러고 나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네. 그 피해를 봤다고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으니까 일단 명단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본인은 예.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검찰이 밝히는 바로는 82명을 다 수사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예.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피해 사실이 명확한 사람들만 좀 추려서 참고인 예. 조사를 받겠다 그런 방침인 것을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그 여론에 따라서는 그 이제 참고인 조사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네. 있을 거고요. 당장 내일은 그 방송인 김미아 씨가 나와서 또 이제 그 참고인 그렇죠. 조사를 또 받을 예정입니다. 예. 지금 내일은 말씀하신 대로 김미화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김미화 씨도 역시 MB 정부 당시에 방송사로부터 출연을 거부당하기도 했는데요. 2010년 당시에 김미화 씨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발언으로 돌아가서 들어보시죠. 어느 날 KBS에 제가 출연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적어도 물어볼 수 있는 권리 정도는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날 트위터에 올렸던 저의 개인적인 푸념이 대한민국에서 죄가 된다면 기꺼이 수갑을 차겠습니다. 이 임원회의 결정사항 뒤에 정말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은 것뿐입니다. 네, 2010년 당시 인터뷰를 보셨는데요. 적어도 나한테 물어볼 권리는 있다. 김미화 씨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김미화 씨가 사실은 그 MBC 라디오 저녁 그 시사 프로를 좀 진행하고 예. 있었습니다. 사실은 연예인이 시사 프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어쨌든 진행을 했고 그게 이제 나름대로 청취율도 굉장히 좀 호평을 좀 받았던 예.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런데 어쨌든 정권이 바뀌고 쇠고기 촉불 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김미화 씨가 이제 거기서 진행자가 교체가 된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김미화 씨는 뭔가 압박이 있어서 정권 차원에서 압박이 있어서 방송에서 나의 마이크를 뺏은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어쨌든 잘 지내고 있던 프로가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진행자가 교체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속된 말로 잘린 나는 예. 이걸 원인을 왜 내가 잘렸는지 물어볼 권리는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때부터 이제 정권 차원의 어떤 모종의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블랙리스트라는 게 밝혀져서 김미화 씨가 그 블랙리스트에 있다는 것까지는 입증이 된 건데 네. 문제는 김미화 씨가 완벽한 피해 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그 블랙리스트에 있는 것과 예. 그리고 그 프로에서 내려온 것과 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이제 이것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인과관계를 입증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블랙리스트를 만든 국정원 또는 정권에서 예. MBC 사장에게 전화해서 김미화 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MBC 사장의 보도본부장에게 김미화 빼 이렇게 하고 김미화 씨가
에게 당신 나가. 요 3단 연결고리. 이런 녹취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녹취라든지 문건이 있을 리가 없고요. 뭐 전화를 하지 네. 않았겠어요. 만약 했다고 하고요. 네. 그 연결고리가 완벽하게 연결이 돼야 김미화 씨가 그쪽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 연결고리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있는 것과 마이크를 놓게 된 것과 사이에서 아마 피해 구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습니까? 그럼 김미화 씨뿐 아니라 문성근 씨 그리고 이 82명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원세훈 전 그렇죠. 국정원장 정부를 향해서 지금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힌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를 이게 상대로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 블랙리스트에 있는 것까지 나온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두 단계인데 블랙리스트에 있는 것 하나 그건 입증이 된 거고 예. 김미화 씨 같은 경우에는 프로를 내려놨습니다. 하다가. 그러니까 나름의 또 피해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연예인들 중에서는 프로를 하다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계속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 이 피해라는 것이 내가 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것은 확실하게 피해가 맞는 건데 예. 애초에 내가 일이 없었던 사람이 계속 일이 안 들어온 것을 내가 손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개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연예인들이 사실 다 계약직입니다. 예. 방송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잘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 관계에서 아 이제 뭐 한 3년 하셨으니까 진행자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일도 있고 당신은 연기력이 떨어져서 내가 캐스팅 못해도 있고 주관적인 부분이 예, 주관적인 부분이 작용을 하는 거고 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방송과 영화 이 부분에서 일을 맡고 안 맡고 속된 말로 잘리고 캐스팅되고 캐스팅 안 되는 이유는 정말 100가지도 넘기 때문에 예. 이게 과연 블랙리스트 때문이다라고 본인들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법원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마이크를 내놓게 됐다.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영화 메가폰을 잡지 못하게 됐다. 출연을 못하게 됐다. 이렇게 판결문을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죠.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있는 것까지는 좀 확인이 됐지만 이게 실제 피해로 이어졌느냐 이것까지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단계에서 수사가 이뤄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요. 예. 그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지금 2명을 수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당시에 이 블랙리스트를 이제 작성하는데 실무적인 책임을 진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예. 2명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뭐 앞으로 논란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과연 지금 이제 이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실장에 대한 조사도 하겠지만은 과연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건이 작성된 게 2009년부터 2011년 사이거든요. 예. 그래서 공소시효가 어느 부분은 지났을 수도 있고 기소가 언제 될지 예, 예. 모르겠지만 뭐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과연 물적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 문건 자체는 존재하지만은 과연 그 배우들을 상대로 영화진흥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방송사의 문건이라든가 물적 증거가 남아 있겠느냐. 네. 그리고 이들을 국정원의 압력에 의해서 아니면 청와대 압력에 의해서 네. 이들을 배제했다라고 진술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진술 없이 다른 뭐 방송사 관계자라든가라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 참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 문성근 씨가 그 민사소송을 내겠다고 한 것도 이런 그 수사상의 어려움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한번 다른 진실을 또 한번 밝혀내자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오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송국에서도 뭐 MB 정부 때문에 어떤 그런 뭐 블랙리스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기자들이 여러 명 속된 말로 잘렸다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얘기가 달라요. 그 부분은 노동법에 관련된 문제고 부당 해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그 부분 노동법이랑 그 특수형에서 정리가 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연예인들 출연과 이 부분은 방송국의 연예에서 계약이고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입각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계약을 어떻게 이행하는 파기하고 뭐 해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그 입증하기가 좀 굉장히 난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좀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이번에 김기춘 실장하고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판결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강요의 얘기를 하면서 네. 노태강 국장을 박근혜 대통령의 속된 말로 찍어낸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 윗선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당시에 노태강 국장은 급수가 낮기 때문에 신분 보장을 받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찍어내는 것은 범법이다 이렇게 본 건데 예. 그 윗선은 정부직 공무원이니까 자유롭게 대통령이 경질할 수 있고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약간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해직 기자들 같은 경우는 노동법으로서 그 직장에 다닐 수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찍어낸 것은 범법 행위라고 그렇군요. 딱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건데 껌껌이 계약을 해야 그렇죠. 되는 연예인 입장에서 연예인 이걸 입장에서 피해를 어떻게 증명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상황이군요. 거죠. 자,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 연예인들 소송을 걸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또 무료 변론을 맡는다 이런 기사가 또 떴습니다.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민변 쪽에서 무료 변론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좀 더 급수가 높은 분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동욱 얼마 전에도 총- 개업도 하셨는데. 뭐 예. 최동욱 정 총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뭐 사생활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 보면 국정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좀 MB 정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뭔가의 좀 감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블랙리스트 피해 연예인들에게 굉장히 동질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전격적으로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이 민사소송으로 가든 아니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재판이 벌어지기 지금 정말 민사소송 제기해서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 이 최동욱 전 총장이 계속 법정에 등장을 할 텐데 네. 이 재판이 이뤄질 때마다 참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국정원에서 계속 문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언론사를 장악하기 위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나왔는데 문화방송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이 문건이 공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두 건의 문건이 지금 나왔다고 예. 되어 있죠. MBC와 관련된 문건 그리고 KBS와 예. 관련된 문건. 이것이 나온 것이 2010년 3월 그리고 2010년 6월 이렇게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일들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가장 놀라우게 들여다봐야 될 것이 국가정보원이 만든 문건들입니다. 여기에 그 방송사 간부들 그리고 또 기자, PD들의 성향 네. 까지도 다 들어가 있고 이들에 대한 인사 교체 요구까지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당시에 국가정보원이 언론사에 대한 사찰을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 또 어떻게 보면 국가정보원이 주가 돼서 그 언론사를 인사들을 인사 문제까지도 관여를 했다. 또 심지어는 노동조합을 어떻게 교체해야 된다, 지도부를 교체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까지도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지금 검찰에서 들여다볼 공산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뭐 국장급 간부 전원 교체, 뭐 건전 성향 인사를 교체하라 이런 문건들인데 사실 언론사 사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전에 다 얘기로 증언들이 나왔었는데 문건으로 이번에 이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한다는 게 참 안 좋은 건데 예. 그에 대한 어떤 방안들에 대한 문건은 각 정부가 다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속된 말로 뭐 이번 정부에서도 민주당에서 전문위원이 만든 걸 가지고 내용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네. 뭐 이 언론 대책에 대한 문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 문건의 문제는 뭐냐면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작성 주체의 문제거든요. 만약에 저 문건을 당시에 이제 집권 여당이 한나라당에서 뭐 전문위원이 만들었다든지 또는 좀 더 나가서 청와대 뭐 교육문화수석실에서 뭐 시나리오 검토 차원에서 만들었다든지 하게 되면 내용도 문제가 있지만 그나마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예. 문제는 국정원이거든요. 국정원은 정치 사찰하면 안 되는데 국정원에서 지금 해외 공자, 그다음 대북 업무 이게 주된 업무인데 왜 국내 언론사에 관한 문건을 국정원에서 만들지라는 거 하나. 그리고 국정원에서 만들다 보면 필연적으로 국정원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아이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오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필연적으로 이 사찰과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건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작성 주체가 국정원이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는 거고 만약에 저걸 청와대에서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 문건 만든 것 자체만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청와대라는 곳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건을 작성하고 실제로 실행되는지를 변론을 하더라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국정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건 국내 정치 개입이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고 예. 그래서 당장 국정원법 위반의 문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모든 그 문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가 됐다 이런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런 블랙리스트 사건이 계속 커지면서 이제 칼끝이 지금 MB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뭐 4대강 감사부터 BBK 사건 재수사까지 적폐청산 이 끝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일단 뭐 박근혜 전 정권 시절에 적폐청산 같은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일단 구속이 됐고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뭐 예.
굳이 마무리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런데 정정권 적폐청산이라는 측면에서 뭐 어느 정도 완결이 돼가는 것 예. 같고 남은 거는 전전 정권 이명박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사실 조금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BBK 문제가 나오는데 BBK는 아시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 때 문제입니다. 예. 공소시효 다 지났습니다. 공소시효 이미 지난 게 확실한 걸 수사하게 되면 야 이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당장 나올 수 있으니까 쉽지 않을 것 같고 4대 대강 문제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서 4대 문제 한 번 더 훑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또 하는 문제가 또 역시 또 그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사정 아니냐 문제가 나올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이제 새로 마지막 남은 게 블랙리스트에 관한 국정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명박 정부 말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국정원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마 현 정부에서는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그런데 모든 문건들의 작성과 실행 이 부분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가 됐을 것 같다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서 끝났을 것이냐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독대 자리에서 일일이 다 보고를 했을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 국정원장과 대통령 독대는 정말 둘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 본 사람도 없고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걸 과연 입증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야 이거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가져 들어가서 보고하고 지시받고 다 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고요. 제 행동은 전부 다 보고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모를까. 그게 그럴 리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냥 제가 다 알아서 한 거고 이런 세세한 것까지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해서 조사하기 참 어렵죠. 참 다 입증의 문제가 남아 있군요. 오늘은 또 민병주 전 단장이죠. 댓글 부대 운영한 혐의를 받는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데 밤늦게 결론이 나온다고 하는데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겠고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야가 오늘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그 문제를 놓고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이번 주까지죠. 24일까지인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24일입니다. 후임 문제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 사법부의 이 공백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어제 그 부분을 우려한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대법원장이 없으면은 예. 그 공석 사태라면 직무대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직무대행으로 유지된 것이 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몇 번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이렇게 물러났을 때 그때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된 적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국회가 이렇게 임명동의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서 이런 그 공보액이 벌어지는 일은 이번이 이제 처음이거든요. 사실 국회로서는 물론 당연히 그 임명 동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해야 되는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사법부에 공백이 있지 않도록 그 임기 내에 처리하는 것은 마땅한 또 의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일이 일요일로 제가 알고 있는 일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정도까지는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그 청와대와 또 여당의 생각들인데 지금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일단 가장 첫 단계에서 걸려 있는 것이 그 인사청문 특위가 구성이 돼 있는데 아직 이 문턱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뭐 특히 자유한국당은 아예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격, 부적격 그걸 다 병기해서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빨리 상정을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인사청문 특위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결국 이번 주 안에 본회의에 한번 상정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야가 합의를 못하더라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의 길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그 원포인트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을 해서 처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는 이번 주에 본회의 일정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28일 날 지금 정해져 있고 이번 주에는 본회의 일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또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또 합의해야 되는 문제가 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첩첩산중이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국민의당이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건 맞는데요. 당연합니다.
자, 김희수 후보자 낙마 이후에 추미애 대표가 야당을 향해서 땡깡, 적폐연대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대표 오늘 자신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자, 이렇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직후 입법부인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시대의 과제와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잘 알기에 유감의 표를 함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대법원장 공백은 헌법재판소장 공백과 더불어 상권 분립을 골간으로 하는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기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대법원장 인사청문 보고서는 지체 없이 채택이 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야당 특히 국민의당에서 이제 추미애 대표의 사과가 있어야 더 이상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추미애 대표 결국 사과 입장을 냈네요. 뭐 국민의당에서는 더 좀 세게 하지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추미애 대표의 그동안의 어떤 정치의 정치의 말투라든지 워딩으로 예. 봤을 때 유감을 표합니다 정도라고 하면 추미애 대표의 스타일에 비해서 좀 많이 나온 거긴 한 거죠. 예. 뭐 사과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제도 사실 얘기가 좀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문을 윤영찬 수석이 발표를 하고 기자들이랑 백브리핑이라고 합니다. 근데 백브리핑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 기자가 물어요. 이 국민의당 사과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를 물었더니 윤영찬 수석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그대로 이제 일거를 드릴게요. 그 사과의 문제는 민주당과 국회에서 원활히 잘 해결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습니다.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뭔가 얘기는 그럼 사전에 추미애 대표 그렇죠. 조율이 됐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 얘기는 이미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에서 어느 정도 추미애 대표가 오늘 오전쯤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현하는 것을 얘기가 됐다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러면 이번 주 초에 오늘 오전쯤에 추미애 대표 입에서 어떤 워딩이 나오겠구나라는 건 충분히 이제 예측이 됐던 거고 거기서 이제 추미애 대표가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당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추미애 대표의 스타일로 봤을 때 이것이 나름대로 센 사과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땡깡과 심심한 유감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는 사과 안에서 청와대가 대신 나서서 사과하는 그런 모양새까지 보였는데 추미애 대표가 이 발언을 한 이후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협의에 응한다. 이런 반응을 바로 내놨습니다. 국민의당으로서는 그동안 한번 흐름을 잘 이제 보시면은요. 그 김희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부결되고 나서 나름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혼합을 중심으로 해서 후폭풍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결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돌렸죠. 그리고 또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있는 것 아니냐 스스로 이렇게 돌이켜봐라라고 역공을 취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추미애 대표가 나름대로 유감 표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신들의 문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으로서는 결국은 자율투표로 갈 수밖에 없을 건데 여기서 국민의당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그러면 호남 출신인 김희수 후보자를 부결시키고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동의안인 부산 출신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성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하나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심리적으로. 하지만 또 다른 의견으로서는 과연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보수 야당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 코드 인사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 어떻게 보면 사법개혁의 부적임자다.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독립성을 해칠 수가 있다. 그리고 좌편향이다라는 두 가지 점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과연 국민의당이 지금 나름대로 개혁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당이 그런 보수 야당과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할 것이냐라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국민의당으로서는 지난 김희수 헌법재판관 후보자처럼 적극적인 많은 의원들이 반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틀림없이 듭니다. 국민의당 뭐 소속 의원 못 믿고 당론 정하는 게 구태 정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투표를 한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국민의당 의원들을 1대1로 만나서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국민의당이 예전 이제 대선 때부터 항상 있었던 얘기인데 예. 국민의당은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당론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의원들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렇죠. 안철수 대표 쪽, 그다음에 호남 중진 쪽 생각이 다릅니다. 40석 안쪽인데 아, 개파가 너무 많죠. 예. 하다못해 그러니까 대선 때도 과연 햇볕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도 명확한 입장이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호남 중진 의원들과 안철수 의원 생각 약간 다르려 보이니까요. 이 대여 전략, 호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여당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을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이 선진 정치야 그러면서 이제 의원 개개인의 자율투표 맡긴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자율투표 맡기는 나쁜 건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들 하니까요. 예. 그런데 이 자율투표라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의원 개개인 맨투맨으로 접근을 하게 되다 보면 그러면 표를 확보하기는 쉬운 측면이 있거든요. 대표인 안철수 대표가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호남 중진 의원들을 잘 공략하면 20석 정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족수나마다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때는 자유한국당에서 한 6명인가가 불참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그 사람을 다 동원하다 가정하면 그러면 재적 과반수가 높아지니까 출석 과반수가 높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럼 표 계산해 보면 제가 봤을 때 한 20석 정도는 최소한 네. 있어야 돼요. 149에서 150까지 확보해야 되는데 민주당과 정의당 해서 우군들 다 하면 130개입니다. 예. 그럼 한 20개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국민의당에서 그렇죠. 예. 그럼 확보를 해야 호남 하는데. 중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표를 모아야 되는데 저는 20석이 가능할 것 같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모 일간지에서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통화로 해서 전화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전수조사. 근데 그게 다 맞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유보다 그랬는데 찬성을 밝히는 의원들 중에서 어떤 의원들이 있었냐면 김성식 의원이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권은희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분 어떤 분들이죠? 다 안철수 의원 안철수. 직계거든요. 예. 안철수 의원 직계에서도 한 2명, 3명 정도가 일단 그 시점에서는 찬성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호남 의원들을 조금 설득을 하면 20개 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도 이번에 좀 더 꼼꼼히 예. 챙기겠다. 자, 이런 입장인데. 자, 그런데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국민의당 내에서 영향력이 큰 의원인데 지금 추미애 대표 사과 발언 나오기 전에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어떤 시그널입니까? 일단 예.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 또 이제 다른 보수 야당도 그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지난 2011년 일을 한번 좀 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 지금 대법원장이죠. 네. 임명동의안이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이었죠. 예. 한나라당 대표가 홍준표 대표였었는데 2011년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그 야당은 반대 입장을 표명을 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명동의 투표를 거부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줄다리기 지금이랑 때 그 지금이랑 상황은 상황이 바뀌지 반대됐었죠. 똑같군요.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그리고 조영한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 네. 조영한 후보자는 그때 민주당에서 예. 추천 몫이었거든요. 네. 그 두 명의 인사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한나라당에서는 조영한 후보는 안 된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를 밀어붙이자라고 네. 하니까 민주당에서 이른바 그 의사 일정을 거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명동의를 그 의사 일정 협의를 안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손학규 대표가 강하게 의사 일정 합의를 해줘야 된다라고 민주당의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 그때 솔로몬 왕 비유를 그렇습니다. 되게 솔로몬 이때군요. 왕에게 친자식을 가지고 가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한번 우리가 예. 임하자라고 이렇게 의원들한테 호소를 했고 네. 그때 민주당이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었죠.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가 무난하게 처리가 됐었는데 예. 하지만 조영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그 민주당이 지지했던 후보자는 5달 동안이나 표류가 네. 되고 뒤늦게 이듬해 그 투표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조영한 후보자의 후임으로 나온 사람이 김희수 헌법재판관입니다. 아이고, 이게 그렇게 또 상당히 복잡한 예. 그 과정을 겪었는데 그 당시에 야당이 이렇게 전향적으로 국회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임명동의에 협조한 그런 예. 전례들을
보수 야당들은 한번 되새겨볼 돌이켜볼 필요가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요.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후에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하는데요.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어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김명수 후보자 국회 인준에 정치권에 협력해 달라 이렇게 이례적으로 호소를 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법부 세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인준 절차에 예의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습니다. 유엔 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네, 사법부 수장 공백 초유의 사태가 안 된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미국 방문하기 하루 전에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한 그런 상황인데, 예. 저는 이제 어제 저 입장문을 보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였냐, 궁금증이 이 입장문의 수신처는 국회, 그러니까 좀 좁혀 말하면 국민의당에 보내는 메시지일까? 네. 이 순위 아니면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일까? 전 사실 후자로 봅니다.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 그렇죠. 예.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정말 위급한 안보 상황에서 유엔 총회 가면서까지 사법부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니 내가 잘 하고 와서 야당 대표들 모셔서 또 협력을 요구하겠으니 그러니 이거를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삼권 분립 아닙니까? 장관이랑 대법원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호소를 하고 간다라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물론이겠지만 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 국민들도 뭐 이 정도면은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건 사실 국회, 특히 국민의당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겁니다. 특히 호남 쪽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저 문재인 대통령 저 담화문은 국민을 수신처로 하는 저는 메시지라고 보고 네. 어쨌든 이번 주 안에 뭐 저거에 대한 효과가 어땠는지는 밝혀지겠지만 지금의 흐름으로 봐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추미애 대표의 사과, 유감 표명 네. 그리고 김종철 원내대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 흐름 거기다가 저 박지원 대표의 페이스북 협력하겠다는 메시지까지 종합해서 보면 아마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통과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을까 봅니다. 오늘 추미애 대표의 사과 발언이 아마 좀 물꼬를 트지 예.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추석 전에 영수회담이 이루어질까 이 부분 관심입니다. 홍준표 대표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돌아와서 내가 야당 대표들 또 여당 대표랑 다 같이 만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지금까지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을 어제 좀 윤영찬 대표님 통해서 예. 수석 통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추석 전에 한번 여야 대표들 한번 청와대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여전히 뭐 들러리 서는 모임은 안 가겠다 그런 예. 입장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안철수 대표라든가 바른정당에서는 뭐 나갈 그 생각이 있는 것처럼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결국은 홍준표 대표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바꿀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일까? 안 갈까요 이번에도? 이번에도 아마 안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뭐 대통령 호소에도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뭐 김명수 후보자 안 된다 이런 입장 계속 자유한국당은 견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여당에 대한 예. 야당의 어떤 강한 투쟁의 목적은 이제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지지층 결집이거든요. 그리고 정부를 좀 견제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확 지지층을 결집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책 드라이브를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보면 이번에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낙마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에서 보는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자유한국당의 이 전략통들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제 기준에서 판단했을 때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번에 반대할 때 반대하되 뭐 가서 부결표 던질 겁니다. 대부분의 의원들 단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당이 한 20석 이상 찬성표가 나와서 통과가 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다 보여줬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장을 저지하겠다는 본인들의 생각들 다 보여줬고, 그리고 김희수 헌법재판관 한 번 낙마시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드라이브, 여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도 얻었어요. 예. 이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김명수 후보까지 불결되게 되면 그 역풍은 자유한국당에도 올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 또 대법원장 후보자가 새로 오지 않겠습니까? 네. 두 번 낙마는 힘듭니다. 예. 그럼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더 강한 카드를 들이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김명수 후보자 정도 카드가 그래도 저는 좀 진보적 색채는 강하지만 무난한 카드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 반대할 때는 반대하되 통과되는 게 장기적으로 저는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되 통과하는 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나중에 나을 것이다. 뭐 반대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당론으로 반대 결정할 겁니다. 대부분 의원들 따를 거예요. 반대표는 찍어서 반대가 많이 나왔네라고 하더라도 국민의당에서 한 20표 이상 나와서 찬성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목소리 낼 건 내고 책임은 좀 벗을 수 있는 예. 그런 저는 절묘한 수가 아닐지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선택을 좀 지켜봐야죠. 네, 어쨌든 자유한국당 요즘에 그 인사 난맥상에서 또 안보 위기상에서 좀 목소리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건 맞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술핵 재배치 미국에다 공식 요청하기 위해서 지난주 미국을 찾았다 돌아왔는데, 미국 측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어렵다, 결국 그냥 돌아온 셈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 어렵다는 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뭐 의원들이 의원외교 활동을 벌이는 것은 뭐 적극 권장할 일이지 그것을 막을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에 과연 전술핵 배치를 위해서 그렇게 시급하다면은 과연 얼만큼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예. 지적을 하고 싶고요. 별로 노력을 한 부분들이 안 보이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자유한국당이 계속적으로 전술핵 배치 재배치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그 공표의 균형을 이룬다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지금 오히려 더 자유한국당에서 염두에 두는 것은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그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그런 방법들이 미숙하다, 실패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실현 불가능한 전술 재배치를 자꾸 꺼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북한 핵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북한을 핵을 동결시키고 그 국제사회와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느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혹은 끌어나오도록 압박을 어떻게 가해야 되냐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전술핵 배치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사회의 의제들을 자꾸 바꿔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거의 미국에서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전술핵 배치 문제를 자꾸 꺼내면서 국민 여론들이나 우리 사회에 북한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이런 지적들은 꼭 하고 싶습니다. 안보 위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측면들도 작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겸허히 들을 필요가 있겠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한국당 의원들의 방미에 여당인 민주당은 무책임의 극치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비슷한 상황 과거에도 좀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그 사드 배치 논란 당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 자, 입장만 달라졌을 뿐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전술핵을 달라 미국으로 달려간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보며 이분들 떠올린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한반도 사드 배치 논쟁이 한창 뜨겁던 때,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여론을 듣겠다며 중국을 찾았죠. 저도 그때가 생각나서 찾아봤더니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평행 이론입니다. 일단 방문단 인원이 똑같습니다. 지난해 민주당도 6명, 이번 한국당도 6명. 다만 지난번 민주당은 초선 의원들로 구성됐고요. 이번 한국당은 의원 4명에 외부 자문위원 2명이 동행했습니다. 자, 두 번째 평행 이론은 방문 목적입니다. 두 당 모두 국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떠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오직 지금 이제 냉각기에 빠져드는 한중 양국의 외교 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가는 것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초당적 외교로서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자, 평행 이론이라더니 에이 조금 시시하다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엔 진짜 놀라실 겁니다. 세 번째 평행 이론, 상대당의 반응입니다. 거의 뭐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하기, 붙여넣기 수준으로 똑같습니다. 주권에 대한 문제를 외국에 의존하는 극히 사대적인 행동입니다. 무턱대고 미국부터 가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4대 외교라 할 것입니다. 묘하게 겹쳐지는 민주당의 중국 방문과 한국당의 미국 방문. 일단 야당만 되면 상대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볼 일입니다. 예, 장민정 앵커가 이 녹취를 잘 찾아내서 그런가요? 저렇게 또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정말 많이 닮아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 의원들의 그 외교 활동 이것을 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큰 틀에서 보면은 그 정부만 외교 활동을 벌이는 거 아니라 그 의원들도 나가서 상대방의 의회 지도자들 또 상대 정치 지도자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하지만은 방향을 잘 잡아야죠. 방향을 잘 잡고 그 문제에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미국 방문은 북한 핵 문제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보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들이 덮어지는, 가려지는 그런 그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 방미단에 대해서 야당이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니까 홍준표 대표 발끈하면서 자, 이번 방미단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5천만 국민이 살기 위해서 하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 정부를 믿기가 어려우니 스스로 핵 대책을 세워보자는 겁니다. 우리 어은 외교단이 가서 바로 성과 있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했는지 참 가관이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부가적으로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네. 홍준표 대표 참 가관이다 이런 말 많이 쓰시는데 자, 전술핵 재배치 수준을 넘어서 독자 핵 개발을 위해서 NPT를 탈퇴하자고 주장을 대구에서인가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술핵 재배치보다 더 이제 나가는 게 독자 핵 개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자 핵 개발론을 하게 되면 이건 NPT 탈퇴 문제가 생기니까 단순히 핵을 보유하느냐 문제 떠나서 어떤 국제사회 제재, 경제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NPT는 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거라서요.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완전 척을제화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홍준표 대표의 진심이냐라는 건데 저는 진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두 가지 측면을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떤 이 보유라는 이 전술핵 배치라는 이 국내 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한 어떤 특히 보수적인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에 대해서 전술핵을 가져오려면 결국 미국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안보를 어떤 전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무슨 얘기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냐면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6.25 이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방공포로 석방이라든지 이런 미국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압박을 통해 가지고 그걸 레버리지를 사용해 가지고 결국 휴전 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그 이후에 안정과 변혁의 토대가 됐다는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과 똑같이 이 NPT 탈퇴와 독자 핵무장이라는 이 큰 카드를 레버리지를 해서 미국을 압박을 해서 이거 안 할 테니까 대신 그럼 전술핵을 갖다 놓자라는 전략을 쓰자라는 어떤 논의들이 보수 진영에 좀 있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꺼낸 것 같지 진짜 실제로 NPT를 탈퇴하자는 건 아니고 보수 결집 혹은 미국 압박용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독자적 핵 개발론까지 언급하기 시작한 자유한국당 또 다른 보수 야당이죠. 바른정당에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하태경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한국당은 그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정치적으로 좀 악용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북은 핵 가지는데 우리는 핵 없지 않냐 이런 단순한 심리인데, 근데 이제 전술핵 재배치도 미국이 거부했잖아요.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이 안 해준다면 NPT 탈퇴하고 우리가 독자 핵 개발하자.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그 반미 투쟁하겠다는 거죠. 미국이 NPT를 만든 건데 사실은 NPT를 탈퇴하겠다는 거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정면 도전하겠다는 거고. 네. 반미 투쟁하겠다는 거냐. 하태경 의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 반미 투쟁보다도 NPT를 탈퇴해서 독자 핵 개발을 한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그 미국의 핵 우산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결국 그거는 한미 동맹이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선언을 하는 것이고 결국 하태경 의원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결국 반미 투쟁이다, 반미 활동이다라고 논리적으로는 연결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그 홍준표 대표가 그런 상황을 모르고 핵 개발하자, NPT 탈퇴하자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나름대로 그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위해서 한번 이거 지렛대로 좀 사용하자, 뭐 그런 식의 주장을 펴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압박용 발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하태경 의원 얘기 들어보시는데 바른정당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바른정당 요즘에 자꾸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이해운 대표에 이어서 지금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 대마초 아닙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지금 경찰에 체포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예. 그 남경필 지사 아들 지난 2014년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군복무 중에 후임병을 폭행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적이 있습니다. 예. 이번엔 또 필로폰을 중국 여행 도중에 구입을 해서 그것을 국내에 들여왔고, 네. 일부는 한 4g 정도를 들여왔는데 2g 정도가 발견됐다 그럽니다. 일부는 투약한 것 같다라는 그것이 경찰의 입장인 네. 거고요. 그래서 남경필 지사 무척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독일 그 해외 방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빨리 돌아오겠다, 뭐 그런 말들을 본인 SNS에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그 군에서 문제 일으켰던 아들이 이번에 또 문제가 된 그렇습니다. 아들입니까? 야, 그러면 지난번에 징역 8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뭐 체포가 되고 영장이 청구되고 처벌은 받게 되면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나요? 이미 지난번 군 폭행이 2년 전의 일이기 예.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됐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런 문제는 없는 거고 별건의 문제인데, 글쎄 이제 필로폰이기 때문에 필로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좀 엄격합니다. 대마초랑은 상황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필로폰 같은 경우는 초범인 경우에도 구속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뭐 재범이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남경필 지사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어떤 형태로 말지 모르겠으나 구속영장 이제 신청했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저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예 초범인데 좀 구속까지 너무하잖아. 그래서 영장이 이제 반려되잖아요. 그러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그러면 오히려 야,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봐준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필로폰 사범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 영장이 청구되고 구속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 글쎄 이거 참 저도 자식 가진 차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너무 가혹할 수도 있겠으나 남경필 지사의 앞으로 향후 정치 일정의 정치적인 어떤 그 큰 그림 봤을 때도 이번에 이 아들 문제를 아들이 구속돼서 처벌받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게 그 아들한테도 좋고 남경필 지사의 향후 정치 향보를 위해서 저는 훨씬 나았다고 봅니다. 아, 참 정치인으로서 아버지로서 참 남경필 의원 마음이 좀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 이런 상황에서 바른정당은 11월 13일 전당대회 개정 확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분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